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1948년 봄 한반도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해방의 환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남과 북은 서로 다른 길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림길 앞에서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백범 김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독립운동의 상징, 민족의 지도자. 그러나 1948년에 그는 갈수록 고립되어 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꿈꾸던 통일된 조국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2월 유엔 소총회는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 실시를 결의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감시단의 입경을 거부한 상황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치르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분단을 공식화하는 첫 단추였습니다. 이 소식은 김구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그에게 독립 직후의 분단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단독 정부가 영구적 분단으로 이어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군정과 이승만은 단독 정부 수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김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김구는 결단을 내립니다. 북으로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도박이었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김구가 누구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김창암이었고 창수로도 불렸습니다. 집안은 가난한 농가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김구는 특별히 두드러지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한학을 배웠고 과거 시험에 응시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바꾸는 사건이 곧 찾아옵니다. 1893년 17살의 김구는 동학에 입도했습니다. 당시 동학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개혁과 외세 배척을 주장하는 민중운동이었고 이듬해 동학농민운동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김구는 황해도 지역의 동학첩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농민군을 이끌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일본군과 강군의 진압으로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한 혁명가의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김구는 관원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이때 경험이 그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1896년 김구의 삶을 결정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가 치아포에서 일본인을 살해한 것입니다. 훗날 그는 이 사건에 대해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복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치아포 사건의 진상은 오늘날까지 논쟁의 대상입니다. 김구 자신은 그가 죽인 일본인이 명성황후 시해에 관여한 일본군 장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 인물은 단순한 상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이든 이 사건은 김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살인죄로 체포되어 인천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고종의 특별 감형으로 사형은 면했습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새로운 각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신학문을 접했고 세계 정세에 눈을 떴습니다. 1898년 탈옥에 성공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김구는 교육과 계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황해도 각지에서 학교를 세우고 젊은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기독교에 입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평온한 시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05년 을사능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조선은 외교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김구는 다시 투쟁의 길로 들어서야 했습니다. 그는 신민회에 가입하여 비밀리에 활동했습니다. 신민회는 안창호, 이승훈 등이 주도한 비밀결사로 교육과 산업진흥을 통한 실력 양성과 동시에 독립운동의 기반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1910년 조선은 완전히 일본에 병합되었습니다. 경술국치 한나라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구는 이때 34살이었습니다. 국권 상실 후 일제의 탄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1911년 백오인 사건으로 신민회 조직이 와해되었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었습니다. 김구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15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1915년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그는 농촌 계몽운동에 힘쓰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터졌습니다. 전국에서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구도 이 물결 속에 있었습니다. 3.1운동 직후 김구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중국 상해로 망명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내에서의 활동의 한계를 느꼈고 해외에서 독립운동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1919년 4월 그는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삶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인연이 시작된 것입니다.
상해에는 이미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3.1운동의 열기 속에서 국내외 각지에서 임시정부가 선포되었고 이것이 통합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민주공화제를 표방한 망명정부였습니다. 김구는 처음에 임시정부의 경무국장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찰 업무, 정보 수집, 치안 유지 등을 담당했습니다. 화려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는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임시정부의 초창기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독립운동 자금이 모여들었고 외교 활동도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독립이 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파리 강화회의에서 조선의 독립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열강들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임시정부 내부에서도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승만을 둘러싼 갈등, 무장투쟁파와 외교 독립론파의 대립, 재정난과 조직의 이완, 망명정부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대 임시정부는 점점 약화되어 갔습니다. 많은 요인들이 떠나갔고 남은 사람들도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김구는 남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임시정부를 지켰습니다. 1920년대 후반부터 김구의 역할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926년 그는 임시정부 국무령에 선출되었고 이후 국무위원, 내무장 등을 역임하며 임시정부의 중심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금도 부족했고 조직도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의 동력이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김구는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무장투쟁, 특히 의열투쟁이었습니다. 적의 핵심 인물을 제거하고 식민통치기구를 타격하는 것. 그것이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1931년 한인애국단이 조직되었습니다. 김구가 직접 이끄는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목표는 일제 요인을 암살하고 세계 조선 독립의 의지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 의사가 도쿄에서 일본 천황에게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천황은 무사했지만 이 사건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식민지 조선인이 일본 천황을 공격했다는 사실 자체가 뉴스였습니다. 같은 해 4월 29일 윤봉길 의사가 상해 훈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일본군 상해 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 대장이 사망하고 여러 고위 관료들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과 세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윤봉길 의거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태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장제스는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한 청년이 해냈다고 감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중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의거의 대가도 컸습니다. 일본은 김구에게 현상금을 걸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상해를 떠나 피신해야 했습니다. 이후 임시정부는 항저우, 난징, 창사, 광저우, 충칭 등지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1930년대 중반 일본은 중국 본토로 침략을 확대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면서 임시정부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기회도 열렸습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와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임시정부는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1940년 충칭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무장 독립투쟁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입니다. 김구는 이 시기 임시정부 주석에 취임했습니다. 명실상부한 임시정부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나이 64살이었습니다. 광복군은 중국 전선에서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상징적 의미는 컸습니다. 조선인이 일본에 맞서 무장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독립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36년간의 식민 지배가 끝났습니다. 충칭의 임시정부 요인들도 해방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는 즉시 귀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구를 비롯한 요인들은 개인 자격으로만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1945년 11월 23일 김구는 27년 만에 조국 땅을 밟았습니다. 상해를 떠날 때 44살이었던 그는 70살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운 조국이었지만 그가 꿈꾸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귀국한 김구가 본 것은 혼란과 분열이었습니다. 38선을 경계로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이미 한반도는 두 동강이나 있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도 복잡했습니다.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그리고 미국에서 돌아온 이승만. 각 세력이 주도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임시정부의 위치는 애매했습니다. 미군정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국내 정치 세력들과의 관계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김구는 27년간 지킨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김구와 이승만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두 사람은 임시정부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실질적인 임시정부 운영은 김구 등이 맡았습니다. 해방 후 두 사람은 우익 진영의 양대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선은 달랐습니다. 이승만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고 필요하다면 분단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구는 달랐습니다. 그에게 통일은 최우선 가치였습니다. 공산주의에 반대하기는 했지만 통일을 위해서라면 좌익과도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협력했습니다. 1946년 비상국민회의,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위원 등에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노선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결정적인 분기점은 단독 정부 문제였습니다. 이승만은 일찍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주장했습니다. 정읍 발언으로 알려진 1946년 6월의 연설에서 그는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구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단독 정부는 영구 분단을 의미한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1946년부터 1947년까지 미소공동위원회가 두 차례 개최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모스크바 결정에 따라 임시정부 수립을 협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임시정부 구성에 참여할 정당과 단체의 범위를 둘러싸고 미소가 대립했습니다. 소련은 반탁단체를 배제하자고 주장했고 미국은 모든 세력이 참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미소공동위원회는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결렬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협력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분단뿐이었습니다. 1947년 9월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했습니다. 소련과의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엔 총회는 한반도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위원단의 입경을 거부했습니다. 북한 지역에서는 선거 감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접근 가능한 지역, 즉 남한에서만 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남한 단독 선거, 그것은 분단의 공식화였습니다. 이 결정에 가장 격렬하게 반발한 것은 김구였습니다. 그에게 남한 단독 선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분단은 민족의 자살 행위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1948년 2월 10일 김구는 역사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천만 동포에게 윽고함이라는 제목의 이 성명서는 그의 심경을 피를 토하듯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쿠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이 구절은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성명서에서 김구는 분단이 가져올 비극을 경고했습니다. 남북이 갈라지면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경고는 2년 후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단독 선거 절차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선거일은 5월 10일로 정해졌습니다. 시간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김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유엔도 미국도 이승만도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북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의 김일성과 김두봉이 남북 정치 지도자 연석회의를 제안해 온 것입니다. 분단을 막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남북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김구에게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남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북과 손잡아서라도 분단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규식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임시정부 부주석을 지낸 그 역시 중도적 입장에서 통일정부를 주장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북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엄청난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남북관계는 극도로 적대적이었습니다. 38선은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최전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김구 개인에게는 특별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여러 차례 암살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측근들은 말렸습니다. 북으로 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김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심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여 년 인생을 관통하는 신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에게 통일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가치였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조국에 바친다. 만약 내가 북에서 죽는다 해도 그것은 통일을 위한 것이니 후회가 없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승만과 미군정은 김구의 북행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제안이 선전 목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구가 이용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익 진영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 손잡는 것은 배신이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김구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난이 아무리 거세도 위협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는 자신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948년 4월 19일이 다가왔습니다. 김구와 김규식 그리고 일행은 38선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38선. 그것은 단순한 지도 위의 선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가슴을 가로지르는 상처였고 이념의 경계였으며 죽음의 문턱이기도 했습니다. 1945년 8월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할 때 그어진 이 선은 처음에는 임시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곧 통일 정부가 들어서면 사라질 선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면서 38선은 점점 더 견고해졌습니다.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체제가 자리 잡았고 왕래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산가족이 생겨났고 월남민과 월북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선을 넘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38선을 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었고 지뢰를 밟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구가 넘으려는 것은 바로 그 선이었습니다. 72살의 노인이 민족의 미래를 걸고 죽음의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희망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갔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김구의 북행 결정은 그의 평생의 신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독립운동가였고 통일주의자였습니다. 그에게 분단은 독립의 완성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예속이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살았습니다. 독립된 통일조국. 일제에 맞서 싸울 때도 임시정부를 지킬 때도 그 목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해방이 왔지만 그 목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제는 물러갔지만 나라는 여전히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외세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분단된 나라에서 어느 한쪽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그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절반의 나라는 진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나라, 통일된 조국만이 그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념이 그를 북행으로 이끌었습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갔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패하더라도 시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분단을 지켜보는 것은 그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구의 북행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숭고한 희생으로 보고 어떤 이는 순진한 판단으로 봅니다. 비판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구는 북한에 이용당했다. 남북연석회의는 북한의 선전도구에 불과했다. 김구의 참석은 북한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비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남북연석회의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했습니다. 회의의 결과가 북한에 유리하게 해석되고 선전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김구는 분단을 막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탐색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의 시도는 통일에 대한 민족의 열망을 보여주었다. 그 상징적 의미는 무시할 수 없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역사적 평가는 시대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명한 것은 김구가 진심으로 통일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동기가 순수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70대의 노인이 목숨을 걸고 38선을 넘은 것은 권력욕이나 명예욕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직 신념만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김구와 함께 북행에 나선 김규식도 주목해야 합니다. 김규식은 임시정부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독립운동가로 외교 분야에서 특히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로 파견된 것도 그였습니다. 해방 후 김규식은 중도 우파의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좌우합작 운동에 참여했고 여운형과 함께 좌우합작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극단적 대립보다는 타협과 통합을 추구했습니다. 김규식의 정치적 입장은 김구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둘 다 통일을 원했지만 김규식은 더 온건하고 현실적인 접근을 취했습니다. 이념적으로도 김규식이 더 개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북행을 결정한 것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익민족주의 진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지도자가 단독 정부를 거부하고 통일을 위해 나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외에는 주요 우익 지도자들이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은 물론이고 한민당 등 대부분의 우익 세력이 북행을 반대하거나 외면했습니다. 김구와 김규식은 고립된 상태에서 북으로 향했습니다.
그들 뒤에는 지지 세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이 여정의 한계였고 동시에 비장함의 근원이었습니다. 북행을 앞둔 김구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성공을 확신했을까요? 아니면 실패를 예감하면서도 갔을까요? 직접 물어볼 수 없는 우리는 그의 행동에서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남긴 글과 말을 보면 그가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단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마지막까지 뒤집으려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정치적 생명, 명예, 심지어 목숨까지.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박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무모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종종 무모해 보이는 시도 덕분에 바뀌기도 합니다. 김구는 그 가능성에 걸었습니다. 그의 북행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분단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도가 완전히 무의미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평양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북연석회의의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돌아온 김구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4월의 그 봄날, 김구는 38선을 향해 걸었습니다. 70년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민족의 미래를 걸고 마지막 승부를 던지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북한이라는 미지의 땅,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결과.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뒤에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배신자라는 손가락질, 순진하다는 조롱, 그리고 버림받는 고독. 평생을 함께한 동지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갔습니다. 멈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분단을 지켜보는 것은 그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백범 김구, 그는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38선을 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실패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가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의 북행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이어서 2편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만 38선을 향해 걸어가는 한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입니다. 1948년 4월 19일 김구와 김규식 일행은 38선을 넘어 북쪽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분단의 경계선을 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희망과 불안, 결의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38선 이북의 풍경은 이남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산, 같은 들, 같은 하늘. 그러나 그곳을 지배하는 체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련군이 주둔해 있었고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측은 김구 일행을 성대하게 환영했습니다. 환영 인파가 도로변에 늘어섰고 꽃다발이 받쳐졌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열렬한 환대였습니다. 김구는 이 환영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진심으로 고마워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연출임을 간파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그는 노련한 정치인이었지만 동시에 통일에 대한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평양까지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그 긴 여정 동안 김구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 땅도 우리 땅인데 왜 따로 정부를 세워야 하는가?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김일성이 직접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 그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김일성과 김구, 이 두 사람은 극적인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김일성은 36살의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김구는 72살의 노혁명가였습니다. 한 사람은 공산주의자였고 한 사람은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둘 다 일제에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둘 다 분단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말로는 그랬습니다. 김일성은 김구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최고급 숙소를 제공하고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노혁명가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김일성에게 김구의 방문은 분명 이용 가치가 있었습니다. 남한의 대표적인 우익 지도자가 북한에 와서 단독 선거 반대를 외치는 것, 그것은 북한에 유리한 선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김구도 이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용당하는 것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상세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정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공동선언 뒤에 근본적인 이견이 남아 있었습니다.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남북연석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공식 명칭은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였습니다. 남북의 각계 대표 695명이 참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참석자 구성을 보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한 측 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남한에서 온 대표 중 상당수는 좌익 계열이었습니다. 김구, 김규식 등 우익 인사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도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해 가는 듯했습니다. 토론보다는 연설이 주를 이루었고 비판적 의견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김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회고록이나 기록을 보면 그가 적잖이 실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진지한 논의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회의에 성실히 참여했습니다. 연설도 하고 다른 참석자들과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연석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외국 군대 철수, 단독 선거 반대, 통일 정부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습니다. 연석회의 후 더 중요한 회담이 이어졌습니다.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가 그것입니다. 이 회담에는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등 핵심 지도자들만 참여했습니다. 이 소규모 회담이야말로 진정한 협상의 장이어야 했습니다. 대규모 연석회의에서는 불가능했던 솔직한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김구는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 회담에서는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통일 정부 구성 방안, 외국군 철수 문제, 총선거 실시 방법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통일 정부의 성격이었습니다. 북한 측은 사실상 공산당 주도의 정부를 원했습니다. 김구는 좌우 연합의 중립적 정부를 원했습니다. 이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은 능숙한 협상가였습니다. 그는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김구보다 훨씬 젊었지만 정치적으로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회담이 진행될수록 김구의 표정은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통일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가는 듯했습니다. 4월 30일 지도자 협의회가 끝났습니다. 공동 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선언문에는 중요한 합의 사항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외국 군대의 즉시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미군과 소련군이 모두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했습니다. 셋째, 전조선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남북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선언문은 선언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미군과 소련군에게 철수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고 남한의 단독 선거를 막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선언문의 해석이 남북 간에 달랐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 선언문을 자신들의 정당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김구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김구는 이 결과에 만족했을까요? 기록을 보면 그가 매우 복잡한 심경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성취감과 여전히 부족하다는 좌절감이 공존했습니다. 평양 체류 기간 동안 김구에게는 특별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는 평양의 거리를 걸었고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북한 당국이 안배한 것이었겠지만 그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본 평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김일성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펄럭였습니다. 시민들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환영하는 듯하면서도 경계하는 눈빛,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시선. 그들도 김구라는 인물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김구는 평양에서 여러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공장과 학교, 문화시설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북한 측은 자신들의 건설 성과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전용이라는 것을 김구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도 조국의 일부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념을 넘어 이것은 같은 민족의 땅이었습니다. 밤이면 그는 숙소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창밖으로 평양의 불빛을 바라보며 통일의 꿈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느꼈을까요? 그 외로움과 무게감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5월 5일 김구와 김규식은 평양을 떠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북행은 2주 남짓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2주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길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38선을 다시 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갈 때와는 다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희망보다는 실망이, 기대보다는 좌절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서울에서는 여러 반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그의 노력을 치하했고 일부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북한에 이용당했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이승만과 미군정은 예상대로 냉담했습니다.
그들에게 김구의 북행은 어리석은 짓이거나 나아가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단독 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익 진영에서도 김구에 대한 지지는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 손잡았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김구는 이 비난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비난이 거세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통일을 위한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김구가 서울에 도착한 지 닷새 후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단독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김구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선거는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투표율은 95%를 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198명의 재헌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구는 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규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단독 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선거 결과 이승만 계열과 한민당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국회는 곧 헌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틀이 갖춰져 가고 있었습니다.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7월 20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수립되었습니다. 해방 3주년이 되는 날 한반도 남쪽에는 새로운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김구가 꿈꾸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절반의 나라 분단된 나라였습니다. 북한도 뒤따랐습니다.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김일성이 수상에 취임했습니다. 한반도에는 이제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분단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구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막겠다고 했던 그 일이 결국 일어났습니다. 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구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대한민국 정부에 참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승만과 화해하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독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통일 정부 수립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현실은 암담했지만 신념만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임시정부 세력은 이미 힘을 잃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줄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는 점점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설을 하고 글을 쓰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1949년으로 해가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38선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면전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국내 정치도 격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반대파를 탄압했고 좌익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비극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김구는 이 모든 것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분단이 낳은 비극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경고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통일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분단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통일론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를 제거하려는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49년 6월 26일 오후 12시 36분 서울 서대문구 경교장. 이곳은 김구가 귀국 후 거처로 삼았던 곳이었습니다. 임시정부 시절부터 함께했던 동지들과 이곳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김구는 평소처럼 직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청년이 그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안두희 육군 포병 소위였습니다. 그는 김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김구는 쓰러졌습니다. 가슴과 머리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즉사였습니다. 향년 74세 파란만장한 삶의 끝이었습니다. 안두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김구가 북한과 내통하여 나라를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운형 암살범 한지근과 놀랍도록 비슷한 논리였습니다. 팩범 김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독립운동의 거목, 민족 통일의 상징. 그가 대한민국 육군 장교의 총에 맞아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분단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김구의 암살은 전국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독립운동을 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장례식은 국민장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그의 영구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관은 효창공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봉창, 윤봉길 등 한인애국당 의사들 곁에 그도 묻혔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이 끝난 후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두인은 재판을 받았지만 배우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누가 이 암살을 지시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안두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한국전쟁 중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오랫동안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1996년 80세의 나이로 사망하기 전까지 진정한 배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구 암살의 배우는 오늘날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지만 확증은 없습니다. 미군정이나 정보기관의 개입설도 있지만 역시 증거가 부족합니다. 분명한 것은 김구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위협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단을 반대하고 통일을 외치는 그의 목소리는 분단 체제를 굳히려는 세력에게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거되었습니다. 여운형과 김구 두 사람의 운명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둘 다 독립운동에 헌신했고 해방 후에는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암살당했습니다. 여운형은 1947년 7월 19일에, 김구는 1949년 6월 26일에 쓰러졌습니다. 거의 정확히 2년 간격이었습니다. 암살범들의 논리도 비슷했습니다. 민족을 분열시키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 두 사람은 정치적 노선이 달랐습니다. 여운형은 중도 좌파였고 김구는 우파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둘 다 분단을 반대했고 둘 다 제거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분단을 반대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둘 사라진 것은 분명 의미심장합니다. 분단 체제는 반대 세력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암살 이후 통일운동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중심을 잡아줄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분단은 점점 더 공고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전쟁이 터졌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침했습니다. 김구가 경고했던 동족상잔의 비극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은 분단의 결과이자 분단의 강화였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반도 전역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전쟁 전에는 분단을 극복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후에는 그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남과 북은 이제 서로를 죽인 원수가 되었습니다. 김구가 살아서 전쟁을 보았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가 막으려 했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어쩌면 그는 전쟁을 보지 않아서 다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군 것들이 전쟁의 불길에 타오르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 잔인했을 것입니다. 전쟁은 1953년 휴전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평화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남북은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분단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구가 죽은 지 75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막으려 했던 분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의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구의 북행을 다시 평가해봅시다. 그것은 성공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즉각적인 결과로 보면 분명 실패였습니다. 분단을 막지 못했습니다. 통일 정부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이용당했다는 비판도 일리가 있습니다. 북한은 남북연석회의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했습니다. 김구의 참석은 북한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김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분단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38선을 넘었습니다. 그의 시도가 무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최소한 그는 분단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역사는 결과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과정과 의도도 중요합니다. 김구의 북행은 비록 실패했지만 통일에 대한 민족의 열망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김구의 삶 전체를 놓고 보면 그는 분명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고 항일 의거를 주도했습니다. 27년간 임시정부를 지켰고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해방 후 그는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민족의 미래를 앞세웠습니다.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그의 신념은 일관되었습니다. 독립된 통일조국, 그것이 그의 평생의 목표였습니다. 일제에 맞서 싸울 때도 분단에 저항할 때도 같은 목표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가 완벽한 인물이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 판단에서 오류도 있었고 비판받을 행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과 희생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독 정부에 참여했다면 높은 자리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념을 위해 그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어리석은 것이었을까요? 세속적인 기준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때로 그러한 어리석음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1948년 4월 김구는 38선을 넘었습니다. 70대의 노인이 목숨을 걸고 분단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는 1949년 6월 경교장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꿈을 이어받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경교장은 오늘날 사적 제465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세문안로에 자리한 이 건물은 김구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그를 추모합니다. 효창공원에는 그의 묘소가 있습니다.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세 의사, 그리고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묻혀 있습니다. 해마다 그의 기일이면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그의 이름을 딴 도로와 건물이 전국에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도 그의 업적을 배웁니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행에 대한 비판, 정치적 판단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를 기억하고 그의 삶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숭배도 무조건적인 비난도 역사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교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통일된 조국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분단의 비극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1948년 2월 김구가 발표한 성명의 이 구절은 그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말대로 살았습니다. 통일을 위해 싸우다가 쓰러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을 위해 헌신한 삶, 민족을 위해 바친 삶. 그것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분단 75년 그의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꿈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의 꿈은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김구를 다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분단을 막으려 했던 사람, 통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 그때 비로소 그의 꿈이 완성될 것입니다. 팩범 김구, 그는 38선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걸었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야 할 사람은 우리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가 던진 질문은 계속됩니다. 분단은 언제 끝날 것인가? 통일은 어떻게 올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질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분단 시대를 사는 우리의 숙명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못한 이야기, 잊혀서는 안 될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